이렇게 역할을 분업하듯이 나누어서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정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이 인간의 몸에 비유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유기체론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가족주의에서 더 한 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가족주의 자체가 문제다. 사회를 유기체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이 시각이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간의 권력 차이, 이해관계는 성별의 세대에 따라 매우 다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어떤 조직도 그 구성원의 이해는 균질적이지 않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국가나 가족은 일시적인 연대체, 정치적 관계, 사회적 제도이지 실체로서 운명 공동체 하나의 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가족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혼하면 또한 부부는 남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몸으로만 간주하게 되면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매를 맞아가면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누군가는 불행하고 사랑하지 않는데도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로 모든 것을 사고하려는 이러한 시도 자체의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국가나 가족은 이해관계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조직의 영속, 즉 선대를 잇는다는 개념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애초에 가족적인 것으로서 국가를 보지 않는다면 선대를 잇는다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혹은 유기체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조직은 제도이지 생명체가 아니다. 모든 세습이 끔찍한 것은 썩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항체도 없는 유기체를 양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기체가 아닌 것을 유기체로 간주하고 당연한 운명적인 것으로 간주해버림으로써 세습마저도 정당화하려는 논리가 우리 안에도 북한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각을 보십시오. 세습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세습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는 사회를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사회를 생명처럼 유기체처럼 다 연결된 것만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부당한 것들을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기존의 문제틀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간 것이고 전혀 다른 문제틀을 생산해낸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렇게 익숙한 시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다른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혹은 다른 관점에 서서 사태를 조망해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일상의 많은 문제들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가족인 것으로, 다 한 몸인 것처럼 여기고 강제하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폐해가 생기고 있구나. 이런 면에서 사회의 제도, 조직과 같은 것들은 유기체적으로 생각하거나 가족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지향해 나가는 사회 문화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해답에 이를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발상의 전환은 세계의 다른 면모를 보게 합니다. 제 시문에는 여러분들 교재에는 도덕적인 분노에 대하여라는 김훈 선생의 글이 또 실려 있습니다. 소설가 김훈 선생의 글인데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또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이 발상의 전환들을 누구나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것들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인정받지 않고 사회의 획일화된 규범 내지는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틀에 갇힌 생활의 방식 안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들의 상당 부분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논술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다른 관점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논술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글을 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글은 글쟁이들만의 밥벌이 도구는 아닙니다. 글은 작가들만 혹은 글 쓰는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TV의 모든 프로에서부터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광고 하물며 케이블 TV에 무슨 뭐 족발 광고 이런 거 나올 때에도 대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하철에서 국어를 해먹더라도 대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본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수익도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글을 등한시하면 당연히 경쟁에서 도태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노동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공유해 나감으로써 가치를 생산해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글은 무엇보다 중요한 소통의 수단입니다. 이제 만인의 밥벌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글이 매번 형식에 갇히고 주어진 틀 안에 갇힐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쭉 지켜왔던 형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눈에 띄고 웃음도 주고 또 상대의 감정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글이 더욱더 주목받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일 때 자신을 선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글을 논술에서 써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막 감상에 치우치고 막 상대를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이런 글을 쓰는 게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움직여야만 교수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술도 궁극적으로는 논리와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논술을 10년이 넘게 가르치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느껴지는 건 요새 학생들이 과거에 불과 한 6, 7년 전의 학생들에 비해서도 글을 잘 쓰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적인 수준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이제 논술을 많이 할 때여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기도 했었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 1년에 정말 기가 막힌 글재주를 가진 친구들 한 두세 명은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지요. 물론 감정적인 글쓰기를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글을 이제 이렇게 써옵니다. 첫 문장의 시작이 너무 놀랍습니다. 첨삭하시던 선생님이 너무나 놀라운 글을 봤다면서 가지고 오셔서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읽었는데 그 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리에 부처들이 돌아다닌다. 이게 무슨 얘기야 싶죠. 일단 적어도 주의 환기엔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거리에 부처들이 돌아다닌다.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쏟아지는 무수한 자극과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제 갈 길들만 가니 그들이 곧 부처들이다. 놀라운 글재주입니다. 이렇게